자, 그러면 8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그 362페이지 보세요. 기출문제. 자, 03년 문제인데, 자,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형상을 실제 연구하고 그걸 탐구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조건 중에 그 중에 사료의 그 역사적 어떤 실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료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료 자체가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뭐야? 객관적 역사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 세 가지 전제 조건인데 두 번째 전제 조건을 비판한 건데,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일시적이고 임의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사료 테스트의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을 지녔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13번 문제와 연결돼요. 365페이지 13번 문제 잠깐 펴보세요. 자, 이게 이제 17년 기출문제인데, 자, 가와 나를 잘 읽어보세요. 이게 그 함정이 있는데, 나는 과학적 설명의 두 모델을 제시한다. 그래 놓고 나는 이 두 모델을 영역적 법칙적 모델, 기납적 확률적 모델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모델은 영역적 모델, 기납적 확률적 모델은 확률적 모델을 줄여서 분수대. 이걸 포괄 법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은 누가 썼어, 이거? 햄필이 썼죠? 햄필이. 그러면 여기 나는 언어적 예시, 형식, 은유, 한유, 제유 이런 것들 비유법을 이용해서 역사가 의식 형태로 논했는데, 그 의식 형태를 통해서 역사가들은 묵시적이든 공개적이든 논증, 프로 구성,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설명 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다 등등 해갖고, 그래갖고 이 프로스를 되게 강조하는,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러티브 중에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이게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메타 역사는 이제 그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그 하이트 사람이 이제 문학 이론가인데, 이 사람은 역사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 거야. 그래서 하이트의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보면요. 토켄티데스부터 에드워드 기본까지 문학적 정통가, 레오포트 폰 라케이드 학문으로서 역사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전제를 공유했다. 자, 요게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토켄티데스의 에드워드 기본 학문 역사는 가와 연결돼요. 가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햄피에 하면 물론 이 사람은 전문적 역사가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 철학자가 있죠. 그냥 역사에 대한 기본 전제 조건도 이 사람도 뭐예요? 팩트 강조야. 팩트를 무시할 수 없어. 객관주의죠. 그래서 이것은 랑케하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기본까지 다 동일한 거야. 팩트, 객관주의. 역사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전제를 공유하고 있고, 첫째, 역사 소설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과 실제 일어났던 행위를 보여준다는 진리 대응서를 수용한다. 그래서 역사적 서술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 실제 일어난 행위를 보여주는 진리 대응서. 자, 그럼 요건 첫째 조건을 비판하는 거죠. 아니,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대 역사학에. 그럼 가와 뭐냐면 그 연결될 수 있는데, 거기인데, 기획과 니은의 관계를 가와 나의 저자 관점에서 파악해라. 자, 그러면 역사소설과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 행위, 요걸 두 개를 비판할 때 가의 입장은 뭘까요? 햄페는 진리 대응성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객관적 진리와 서술, 역사 소술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을 구성해야 되냐? 가의 관점, 객관적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객관적 세계라는 건 언어와 개념체를 사용하여 정확히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서술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과 실제 일어나는 행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하이트의 관점이죠. 이 사람은 진리 대응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보면 역사 기록 또는 서술은 과거 사람들의 시각에 투영된 기술이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 오타네. 오타. 저기 답이 3편에 아니기 때문에 고치세요. 오타요. 내가 지금 3편은 좀 약간 수정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오타가 발견되네. 네.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 실제 일어났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불과하다?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죠? 담론적 질서죠. 예, 담론적 질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했죠? 이데올로기와 어떤 지배 논리가 반영된 만들어진 허구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되게 자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을 구성할 때 이제 잘 생각한 게 가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햄펠이잖아요. 햄펠의 어떤 기납적 확률적 설명을 쭉 얘기한 사람이 있어. 이거 틀려요.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에 대해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가 봤을 때 기읍과 니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뭔가 물어보는 것을 관점에 딱 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가 지금 키가 몇 센치인데 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나이가 26살이요.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지. 핀트가. 물론 26살 맞아,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의 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마찬가지죠? 예. 동문서답이야, 이런 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4점짜리 문제인데, 이게 서술형이지만 실제 논술 정도 해갖고 길게 쓰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원래는 2개 물어봤잖아, 지금. 근데 실제로 2점이 아니라 4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은 쓰셔야 될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자, 밑줄 중 가의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친 역사의 성격을 서술하고, 나의 입장에서 강조해야 할 학습 방법 2가지를 말해보시오. 자,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주장이 대두됐다. 자, 발견된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죠? 나한테 종전의 입장이죠, 역사학의. 그래서, 역사학은 과학의 방법 근본적으로 동일하면서 역사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근데 발명된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텍스트,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이죠. 그럼 역사학에 더 강조한 건 뭐예요? 학생 입장에서 다양한 의미, 저자의 의도를 염두해주지 않는 해책 읽기와 쓰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는 용어를 쓰고 기억의 관점을 역사 수업에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2가지 쓰시오. 자, 기억을 딱 들어갈 게 뭐예요? 신문화사. 그래서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에 두드러진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문화사는 문화 형성에 나타나는 역사 의미를 재해석해서 역사 문화를 역사의 중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 문화 형성에 내포되어 있는 과거 의미와 현재 대학 코드를 설정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신문화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일상문화, 이것도 신문화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코드죠. 자, 그러면 신문화사의 유용성, 파란 책이 있어요.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 교육의 소재가 될 것이다. 미시사, 일신사, 일상생활사를 역사학습의 소재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민중사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고, 등등등 4가지 외워서 쓰시면 돼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거예요. 11번. 자, 11번 문제 보면,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나오는 교사들이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요구한 활동 2가지 쓰시오. 자, 이러한 역사인식을 받아들이는 교사들은 역사교과서나 사조에 실려있는 내용이 역사의 진실이 아니라 특정 역사가의 견해일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기보다는 적극적 활동을 요구한다. 이건 뭐에 대한 관점일까요? 이 내용은 텍스트론과 관점이에요. 네. 텍스트론과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있죠. 언어는 허구적인 거다. 거대 담론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텍스트론을 받아들일 경우에 학생들 요구 활동, 요거는 어디에 있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갖고 저자의 의도에 염두에 주지 않고 있는 해체적 읽기, 쓰기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의 입장에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는 예전에 풀어봤고요. 그러면 총괄평가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이것도 내용, 제가 총괄평가에 문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사학사 관련된 내용인데, 다 풀지는 못하겠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아유, 이걸 켜놔야 되겠다. 네,
얘들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데 시동을 안 걸어놨어.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시동 좀 걸리고. 총괄평가. 얘가 어딨나. 아, 여기 있네. 가방을. 자,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416페이지 펴보세요. 416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416페이지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해체적 읽기와 쓰기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한번 보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제가 답안을. 자, 다음 기억의 의미를 한 줄 이내로 말해보고, 자, 니은에서 이제 그 말하고자 한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기획과 니은의 관점을 역사에 가르칠 때, 관점을 역사를 가르칠 때, 유용한 점을, 그 두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의 의미는 뭘까요? 해체적 읽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한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독자는 자료를 일관되고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체적 읽기를 읽는 거죠. 이게 해체적 읽기 특징이고요. 의미고. 그다음 니은은 텍스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델리다가 말한 건데 이것도 이제 남색책에 있죠. 역사적 맥락에 비춰 역사를 텍스트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 텍스트를 위해 역사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뭐죠? 발명한 거죠. 언어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읽고 쓰는 작업은 역사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 담론, 언어적 허구. 그러니까 창조, 담론, 이런 말을 꼭 쓰셔야 될 것 같아. 예. 언어적 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유용한 점. 유용한 점은 이제, 그, 아까 이제 풀어본 거 있죠? 교과서에 담고 있는 역사 사실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쭉 쓰시면 돼요. 자, 그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8번 문제 볼까요? 이게 417페이지. 자, 요 8번 문제는 이제 예전에 제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제가 응용한 거야.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8번 문제 보면, 다음은 현대 역사가의 말이다. 자, 이 역사가의 말을 역사교육에 적용할 때 문제점을 두 가지 써보시오. 자, 여기 보면, 나는 이 책에서 단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랑케, 콜로주, 꼴랑주, 렌트 다 뭐야? 랑케와 랑케 후손들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랑케 사학의 문제점을 쓰면 되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은. 예. 그래갖고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 구조를 경시하고요. 역사적 의미 부여보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면서 암기주의 역사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약되고 정치사 중심이기 때문에 지배층 위주의 뭐냐면 역사를 강조한다. 네 가지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10번. 자, 요것도 이제 뭐냐면 제가 예전에 기출을 응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음은 근대 역사학자들의 반응이다. 기억의 죽은 역사는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니은과 관련된 역사 서술의 인식을 말해보시오. 자, 요거는 누구와 관련된 걸까요? 죽은 역사, 산 역사. 크로체와 관련된 거죠. 자, 요때 죽은 역사의 의미가 뭐냐? 랑케가 쓴 연대기 중심의 문헌학적 역사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죽은 역사 있고 그 다음 밑줄치 니은은 뭐냐? 새로운 삶이 빛이 넘쳐서 다시 입을 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은 역사, 산 역사를 만들려면 뭐냐? 거기에 나름대로 시대 정신과 현재 필요 다시 쓰여질 때 이게 산 역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현재 어떤 시대 정신과 현재적 필요에 따라서 쓸 때 산 역사가 된다. 자신의 어떤 역사를 어떤 정신이 들어갈 때만 산 역사가 된다. 그거 외워두세요. 그거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또 보시냐면요. 쭉 넘어서 425페이지. 아이고, 이게 왜 안 넘어가? 네. 425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자, 이거는 신문화사와 관련된 거야. 신문화사. 자, 거기 이제 신문화사는 이제, 그래서 텍스트론적 관점을 수용한 이유를 한 줄이나 말해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그리고 신문화사 관점을 가진 교사가 자료 B와 같은 수업 자료를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역사학습의 호용성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신문화사에서 텍스트 관점을 수용한 이유가 뭘까요? 일부 수용했죠? 비판적 읽기. 그건 주체적 읽고 해석하기 위한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려고 한 거죠. 해나가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금 치밀한 모사라고 했죠. 다양한 층위에서 막 해석하고 모사하는 거, 모사하는 걸 이제 치밀한 모사라고 하는데, 이 치밀한 모사는 역사적 사실을 뭐예요? 발명한 게 아니라 뭐죠? 발견하는 거야. 이게 이제 텍스트론과 다른 거야. 텍스트론은 발견하는 거죠. 발명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B에서 이제 같은 수업 자료를 이용할 때, 이제 신문화사 관점에서, 요게 때 이제 역사학습의 호응성. 이게 이제 뭐냐면 세미록인데, 이 세미록의 쭉 내용들 보면 뭐와 관련돼요, 지금? 뭐 거대 담론은 아니죠. 정치사 뭐 이렇게 거창한 역사가 아니죠. 일상생활이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할 때 이제 학생 호응성이 뭘까요? 이론적인 영역적인 거창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문화사의 장점 중에 자료와 관련된 이런 미시사적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 써서 일상문화 관련된 써서 쓰시면 돼요. 예, 이것도 남색 책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44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예. 아유, 이게 거꾸로 된, 이게. 자, 445페이지 5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한번 제가 서양사학사 흐름을 한번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글은 유럽의 사학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들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 아나락파는 독일의 무슨 학파의 반발에서 나타난 거죠? 무슨 학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랑케사학의 영향을 반발해서 나온 거죠. 원래 프랑스 학계가 랑케사학의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랑케사학의 영향을 반발해서 나온 거고, 자, 그래서 거기에 가에 들어갈 역사학자는 뭐야? 랑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게 대립관계죠? 예. 그 다음에 아나라폰 또 독일의 누구 사학의 영향을 받았죠? 마르크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하여튼, 1번 문제 보면, 가는 역사학자를 써보고, 이거 랑케고요. 자, 가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가학이며 동시에 뭐라고 했죠? 예술이라고 했죠. 이 말한 이유를 두 줄이내 쓰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별적인 사건을 중심한, 한 역사 서술이 역사 교육에 비친 부정적인 영향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일단은, 랑케고 그 랑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역사는 수립되고 발견되고 탐구하는 것은 과학이지만, 자, 발견된 것과 인식한 걸 재창조와 서술한 건 뭐다? 예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랑케사학은 뭘 강조했어요? 개별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역사학은 부정적인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을 소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 중심의 역사. 너무 공적 무능사도 이거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고, 그다음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는 자, 여기에 보면 자료 2는 니은에 관련된 인물이다. 그 사람의 누구며 미주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역사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자료 B의 디귿과 고려해서 아나락파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뭐냐면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은 누굴까, 일단. 니은은. 브루델,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브루델 역사적 특징은, 저번날 제가 아까 예전에 이제 좀 전에 기출문제 분석했죠.
그 기출문제 분석 예문이 있죠. 그 예문들 이제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지속의 역사, 그 다음에 그 포명보다 역사의 심층적 내부, 이런 구조,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뭘까요? 자, 이들은 이제 디귿을 보면 이제 뭐냐면 그 아날락반 종전 세계 우상을 타파한다고 했죠. 정치, 개인, 연대기적. 이게 다 난케사하게 영향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보다는 사회구조사, 그 다음 일상문화, 그 다음에 어떤 집단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건 남색책인데, 좀 남색책은 이제 집단 의식과 기억을 강조한다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뭐냐면 요거 2세대 학파하고는 좀 약간 맞진 않아요. 왜냐면 2세대 학파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문화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 외형적인 것들을 보는데, 의식, 문화, 기억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세대 학파에서 등장하는 거야. 멘탈 구조 있죠. 심성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아까 3세대 학파는 이제 4세대 학파, 2세대 학파의 어떤 가독이 학파인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어른하고 아이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 구별이 안 됐어요. 왜 구별이 안 됐냐? 개념이 성립이 안 된 거야. 왜 성립이 안 됐냐면 그 당시 중세시대 때는 얘들 옷을 입히잖아요. 이 근대 좀 넘어서 똑같은 건데 얘의 옷이 아이의 그 어른들 옷는 입보다 치수가 좀 작은 것뿐이에요. 치수 줄여서 입힌 거예요. 그럼 애들 옷과 아이 옷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 옷을 구별 안 한다는 건 어린이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아이의 개념이. 근데 나중에 근현대 넘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바뀌게 되죠. 아동복하고 성인복이 달라져. 이거는 뭘까요? 아동의 개념과 이제 성인의 개념이 분리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성사에 설명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나의 덕을 말 쓰고 나의 특징을 두 조에 쓰시오. 자, 독일에서 난케주의 역사주의 계승한 드로이젠들이 프로이센 학파가 국가의 역사의 주체로 한 정치사를 역사서소의 중심으로 삼는데, 1960년대 이후죠. 이제 전후예요, 이거는. 그, 아나락파의 구조주의 사학에 영향을 받아서 독일의 사회사 도가 이것은 쫄보의 사회사가 아니라 뭐죠? 사회구조사야. 사회구조사. 예. 그래서 사회사만 연구하는 게 처음에 사회사만 연구했다가 나중에 사회사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구돼. 그래서 이건 사회구조사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다는 받았죠. 그래서 독일의 랑케가 사학이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고 프랑스가 독일에 또 뭐냐면 마르크스에 영향을 받아서 랑케를 쳐냈죠. 그게 아나락파고 아나락파가 다시 독일에 영향을 줘가지고 사회사 사회구조사 발전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7페이지 펴보세요. 447페이지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번에 재작년에 나왔던 것들인데 57번 문제 볼까요? 57번. 자, 나와 다의 내용은 가의 기읍과 나와 다의 내용은 가의 기읍과 어떤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지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서술해보고 그리고 니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줄 이내로 기술해보시오. 자, 지금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쭉 나와있죠. 진리대형성이 첫 번째 이론인데, 자, 나는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건? 텍스트론이죠. 텍스트 나와 다인데, 잠깐만, 이거. 기읍과 어떤 내용이냐. 세 가지 기본 조건 중에 나는 뭐와 관련된 건 두 번째야. 객관적 역사 서술을 할 수 있냐? 없다. 왜? 언어는, 다양한, 의미성, 주관성이고 예민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엄격한 사유 비판을 통해 객관적 짓을,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없다. 이걸 비판한 거죠. 그럼 다는 마지막으로 역사 설명에서 어떤 실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계기적 인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이트가 얘기한 거고 다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어떤 관계를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객관적 세계가 따로 존재하며 그 객관적 쭉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내용을 쓰셔. 그래서 푸코는
역사의 여러 출발점이 있고, 그 우연적 요소가 되게 많고, 그 다음 도식적 역사 이해를, 있는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도식적 역사 이해죠. 그러니까 푸코의 이론이 아니라 줄친 것만 보세요. 예. 그럼 도식적 역사 이해가 뭐야? 미리 정해진 기온에 출발해서 미리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근대적 역사의 특징이야. 근대적 역사 보면 대표적인 마르크스 학인데, 마르크스 학은 원시 공동체, 그다음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다음 뭐야? 근데 자본주의고 결국엔 사회주의 거쳐서 뭐가 된다? 공산주의가 된다. 이 실증이 안 된 거지만 그게 형이삭적인 어떤 신념이지.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도식화 돼 있어. 그리고 슈펜코의 서구의 몰락도 똑같은 거야. 내용만 다른 거야. 결국에 문명이라는 것은 삶과 같이 뭐예요? 태어나고 번성기를 누르면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잖아. 근데 이게 형이삭적으로 이게 검증이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런 도식화된 흐름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우연적이고 불연속적이며 그럼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역사는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미셸 푸코의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계기적 인간성이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 없고 연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서양 역사학의 실제적인 모습들 부정하는 거야. 실제로라 해서 실제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이제 이 서양의 역사학을 연구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양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 서로 연결돼 있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고요. 자, 요거 외에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아요, 문제가요. 예, 근데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문제들만 이제 좀 풀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1010페이지 볼까요? 자, 1010페이지는 뭐냐면 정근대 시대 때 이제 그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 교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동문서습이라든지 동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두 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삼국까지 조선시대 역사학과 역사교육 볼게요. 자, 그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특징을 이제 보면요. 정근대 시대 역사학은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죠. 경은 여기 뭘까요? 유교 경전이죠. 사소오경 같은 거. 사는 역사고. 그래서 주 역사를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이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언의 사상이나 유교 이념을 습득해서 유교 정신을 함양하고 그 사례를 어디에서 찾았죠? 그걸 역사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철학이 종교에 종속됐잖아. 그때는 역사가 어디에 종속된 거야? 윤리에 종속돼 있었어. 예. 자, 그래서 왕권학리의 토대를 하고 유교적 왕도주의 이념, 재앙지학.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층들의 학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게 기감, 교훈을 쌓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이때 역사가의 특징은 뭐냐면 교훈적 역사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국 통감이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뒤에 감자가 많이 들어가. 역사를 거울 삼아 비춰서 고문하고 주로 정치가들이요.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이제 읽는 역사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소수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체제의 독창성도 있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전체, 편전체가 있잖아요. 기전체는 뭐예요? 인물 중심의 역사관이죠. 그 다음에 편전체는 누구 중심의 역사가요? 아니, 편전체는 연대 중심의 역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의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황제가 중심이 아니야. 뭐 황제 역사가 있긴 있지만 신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신하들의 어떤 활동들이 신하점을 반하고 편전체는 군주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왜냐하면 편전체는 왕을 중심으로 동선이 이렇게 쓰여지잖아. 그래서 있는데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 독자적인 게 뭐냐면 특징이 기전체가 꼭 신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고조사 있죠. 고조사는 기전체에 쓰여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조사를 서술할 때 세종하고 신하 간의 논쟁이 좀 있었어. 왜냐면 세종은
기전체로 서술한 거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신하들 입장, 신권 입장이 많이 들어갔다. 왕권을 강하게 해서는 기전체보다는 왕을 중심한 편년체를 사용하자. 근데 신하들은 아니다. 기전체가 옳다 해가지고 일단 결론을 냈다가 경론이 일어나다가 어느 걸로 해결된 기전체. 근데 타협했죠. 기전체 양식을 하되 뭐냐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왕권 중심의 사상이 들어간 거야. 이게 좀 틀려요, 중국하고. 예. 그 다음에 편년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 고조사 저조라는지,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없지만 고조국사 있죠, 정도준 쓴. 예. 요거는 이제 편년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원래는 군주 중심이죠. 근데 고조사 저조나 저 고조국사는 뭘 중심이야? 신권 중심이야.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하고 좀 다른 독자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보면 그 봉기, 삼국사에는 삼국의 왕이지만 천자같이 봉기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열정유지의 중국의 서술 방식가들이 봉기가 중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좀 다른 모습이에요. 형식은 받아들였지만 그 내용 구성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이게 이제 남색책에 있어요. 이게 모두 한국사하고 좀 관련된 건데,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서 관료 양성을 목적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 특히 이제 신하들이나 왕이나 정치를 하려면, 그러면 자기가 통치하려면 뭔가 알아야 된다.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역사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걸 교로서 통치하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통적 역사관 중에 하나 특징이 교훈적 역사관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훈적 역사관을 되게 강조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냐면 반영한 기관들이 삼국시대 경소교역, 그래서 고려의 경당이나 신라의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고요. 통일신라의 시대는 국학에서 국자감이나 체계적 경소교육을 실시했고, 독소상품과 오경 3사 이런 사람들 능통적으로 이제 능통한 자 임용했다고 했죠. 3사는 뭐냐면 사기, 한서, 후한서예요. 좀 외워두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3사는 사기, 한서, 후한서의 능통자를 임명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그 국립교육기관 국자감이나 사학기관에서 역사교육을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 보면 역사적 교황이나 경서에 있는 역사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성리학적 유교 이념에 따라서 교육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제 성리학적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소중하로 인식했죠. 작은 중화. 그리고 중국사를 중심으로 성리학 의식을 담은 통감조도나 사학을 이제 역사 교육의 기본 교재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뭐를 이용했죠? 박세무가 지은 동문서습이 있어. 이 동문서습 되게 중요해요. 이 뒷부분에 다시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 동문서습을 보자. 선습을 보자. 자, 이 동문서습은 누가 만들었냐면, 저수했냐면, 16세기 때 중종쪽 때 박세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저수했다고 하는데, 또 일부 의견은 민재인이 저수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16세기 조선 중기 때 이제 했던 건데, 이 책을 처음 처수할 때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뭐 유포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 자기 아이들 있죠. 자기 아이들이나 집안 애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아이동자죠. 아이들의 목매함을 깨우치기 위한 어떤 역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널리 유포된 것은 뭐냐면 18세기 때 영조 때죠. 영조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네 하면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널리 유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유포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이제 17세기 중요 때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다가, 그래서 널리 확산된 것은 언제 때다? 조선 후기 때요. 만들어진 건 조선 중기 때고. 근데 기초의 예문에 약간 잘못된 게 있어.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내용 구성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경살체야, 이것도. 예. 그래서 경학을 중시 여기고, 그 상강 오준에 맞는 역사사를 찾아내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경사 내용의 요약과 경학 관계 속의 역사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재로 오준과 역사 부분을 나눠서 했어요. 오준은 뭐야? 유교 경전, 상강 오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를 또 있고. 구성을 보면 중국의 역사, 이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역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3분의 1, 우리나라 역사는 3분의 1.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면 뭘 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강조했다는 거야. 중국의 역사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때 만들어질 때가 몇 세기 때죠? 16세기야. 사림들은 뭘 강조해? 조나주의 강조해. 중국의 역사. 근데 이 시기에 요걸 만들었다면 대단한 거죠.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단곤조선 시작하는 민족사 정통서술을 했고요. 그렇지만 한계점 뭐죠? 아직까지는 중국 중심의 그 역사관에서 역사서술에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왕조 변천을 피상적으로 서술했고 서술 분량도 중국사 3분의 2도 안 된다. 우리나라 역사 분야가. 근데 조선왕조를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그래요. 잘못 설명했다가 어떻게 돼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현대사잖아. 그 아주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좀 약간 있었던 고려 시대나 고대 시대는 많이 서술했겠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소중화 관념과 기자의 우리의 풍속 교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중심 세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국사약이에요. 자, 동국사약을 좀 보면 참고로 이제 제가 그 조선후기 때 시닥제 역사관도 있고 그 중간에 역사가 연구 특징, 그 구한말 시대 때 그 역사교육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심화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심화책이야. 되게 두꺼워요. 그래갖고 이게 몇 페이지가 되냐면 이게 한 권 있고 이게 또 한 권 있어요. 이건 인원 부분과 교육과정 이것도 교수학습본부 또 있거든요. 예, 이게 한 800페이지인가 900페이지가 넘어가. 근데 이걸 처음에 강의를 했어요. 예, 그때 강의했더니 막 처음에는 좋다고 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요약을 했는데 좀 요즘에는 좀 약간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왜 이렇게 허술허술하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 예전에는 되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가르친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획 중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만드는데 이게 심화책을 만드는데 이게 그 제가 퇴근하고 나서 한 그 8시 9시까지 남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다 주석이 달려 있어요. 내용이 요약이고 그러니까 내용 보고 이해 못하면 이 주석을 보면 이해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독학용 교재는 딱 맞아. 그래서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애써 만든 건데 리메이크하고 최근에 주제도 좀 집어넣고 해서 하나하나 좀 발간을 하려고 해요. 지금 다시 올려서. 그래서 처음에 역교도 만들고 또 이거 외에도 이제 제가 근현대사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사 그 심화 구조 그래서 근현대사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예, 그 근현대사 부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동양사, 서양사, 기타사 만들어서 요번 연도에 조금씩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집만 좀 하면 되니까 나중에 제가 올려놓을 때 이거 보세요. 괜찮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거 파일도 있어요. 파일 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 어디 있는지 너무 게시판이 많으니까 자유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찾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동문서습을 끝났으니까 동국사학 넘어가죠. 자 하여튼 요 중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색책하고 파란책 있는데 필요 없 그러니까 자 뺀 거고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그 이거 어디까지 동문서습을 이제 보면요. 아니 저희 동국사학을 이제 보면 동국사학이 쓰여질 때가 이제 시대적으로 언제 때요? 이게 구한말 때죠. 구한말 때.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구한말 때가 있는데, 이 구한말 때 현채라는 사람이 이걸 썼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 인식인, 신사체를 썼다. 신사체가 뭐냐? 사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전에는 인과적인 관계라는 게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정근대 시대 때는. 근대 들어와서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역사에 반영이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사체는 뭐냐? 주제별.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생각하죠. 지금 교과서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고대, 중세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여러 주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걸 인과관계 쭉 서술돼 있잖아. 지금 교과서 개론책에 있는 내용, 서술 방식이야. 예. 이걸 이제 등장했고, 그 다음에 편년체는 이제 서술 탈피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제 서술된 걸 탈피했고요. 그 다음에 사만종통론을 계승했는데, 사만종통론은 구한말 시대 때 전반적 역사교가 다 보여요. 왜 사만종통론이 보이냐? 왜냐, 그때 구한말 때 강무개혁이 있죠. 강무개혁이 이제 뭐냐면 중흥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왕조를 다시 부흥했다. 근데 역사적 사를 찾아보니까 부흥한 왕조 하나 있어. 뭘까요? 예?
여기 보면 기자조선이죠. 기자조선 준왕이 어디 도망갔어? 그 위만한테 쫓겨가지고 한우 만으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만이 정통을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만 정통론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찾아가지고 우리 왕조도 준왕이 부흥한 것처럼 다시 개혁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다. 그 역사인식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만정통론 역사인식이 구한말 때 모든 역사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국사에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정치사, 왕조사나 교훈사 중심의 역사에서 탈피돼서 근대적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회, 종교, 예술, 풍습 등 새로운 여러 가지 모습도 같이 이제 기술돼 있고요. 근데 한계도 있어. 왜 한계도 있냐면 이 그 동국사의 그 기본 뼈대가 됐던 책이 뭐냐면 하야시의 조선사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냈어. 물론 다 기술했던 건 아니라 중세사나 뭐 근세사는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개선했고 되게 뜯어 고쳤는데 문제는 상고사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을 냈어. 가야가 이제 그 신궁왕후 신라 정복사, 탈라와 신라가 일본의 조공기록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부터 이 신민사관이 도입되면서 알게 모르게 뭐냐면 들어오니까 신채호 그 독사신론에서 그걸 비판한 거죠. 예. 자, 물론 그 사람도 이게 뭐 좋아서 받아들인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어. 상고사 고대세 때는 우리나라 연구 실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 또 이상하게 가야나 그 탐나는 우리나라 역사 안 봤어 또. 얘네들 인식에는. 예. 그런 것도 이제 있다. 그 다음에 국난 극복의 역사를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이게 시대적인 상황인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예요? 일본의 침략기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야금야금 모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전쟁, 위임, 명장 이런 것들 영웅이 와서 우리나라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 상당히 강조했고 이거는 그 동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도 보여요. 예. 위인을 통해서 영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초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66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거는 1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한번 보면요. 다음은 상이한 역사 인식을 서술한 것이다. 가의 역사 인식의 그 배경이 되는 조선 중기에 국가가 제작 배포했던 초동령 역사 윤리 교재 명칭을 쓰고 나의 밑줄친 역사 연구 과정에 맞춰 역사 수업을 구상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학습 모형을 쓸 때 학습 활동의 기준으로 분류한 명칭을 제시하고 다의 관점에서 역사 사실에 관한 나의 입장을 한 줄에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는 삶의 교훈이다. 역사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잘한 일을 칭송하고 잘못한 일을 비판하여 삶을 근거로 삼다. 교훈적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 조선 중기 때 국가가 제작된 초등학교 역사 윤리 교재는 뭘까요? 동문 서습이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팩트가 좀 틀린 게 있어. 왜 팩트가 틀렸냐면 동문 서습은 16세기 때 만들어진 거 맞아요. 조선 중기 박세모가. 근데 널리 배포된 것은 언제 때죠? 네? 이거는 언제 때 배포됐냐면 그 조선 후기 때 배포됐어. 영조 때 배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팩트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약간 문제를 잘못 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팩트가 안 맞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의 밑줄친 그 역사 연구 과정에 맞춰 역사 수업 구성하는 적절한 학습 모형. 자, 역사 연구는 사회 당기적 역사 사실을 밝혀낸 것이며 그 과정을 사회 비판과 분석을 한다. 자, 사회 학습하면 항상 나오는 교수 학습 모형이 뭐예요? 탐구 학습이죠.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지식 과정, 사회 학습, 탐구 그 학습은 항상 3일체야. 그 탐구 학습은 사회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에 적용될 수 있어. 그런데 요즘에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이제 적용하니까 글쓰기 학습 아니냐. 근데 탐구 학습이 전반적인 절차에 깔려 있죠. 이건 탐구 학습이야.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역사 사실 나의 입장을 한 줄에서 비판해 보시오.
자, 다의 관점에서 이제 그 비판을 하면, 다의 관점, 역사는 과학이다보다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의미를 지우는 하나의 담론이다. 사적 구성물이다.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텍스트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 내용을 보면, 사료에 적힌 역사의 사실은 역사가와의 시대적 언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 사료 비판을 쓰시면 돼요. 사료는 텍스트고 언어에서 주관적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육사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번을 보면요. 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한서 등 3사가 아닌 자치통관계의 그 뭐냐면 역사교재를 채택했다. 자,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나 사학기관을 통해 역사교육이 행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도 경전의 역사를 이제 지식을 묻는다고 했죠. 경전 내용 중에 역사 지식을. 사학 12도의 3사, 동강한기를 가르쳤어요. 맞아요. 여기 3사가 아까 전에 사기, 한서, 이런 것들이 아주 후한서까지 이런 것도 있고, 자치통감 강목 그 사서들은 뭐냐면, 자치통감을 포함해서 자치통감과 관련된 통감 강목, 통감 기사본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치통감 번역해서 편집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근데 자치통감은 그 뭐냐면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치통감이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 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만들어진 게 국보에 우리나라 수입되는 건 아니죠. 좀 약간 한 단계 템포가 늦은 다음에 수입되는 거잖아. 저도 이제 조선시대 때 이게 역사교재고, 요거는 고려시대의 역사교재는 좀 앞부분에 수입된 부분을 이제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2번은 조선전기의 역사교육은 항촌의 서당을 중시해 전개했으나, 동문서습이 새로운 교과서로 등장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예? 자, 여기에서, 역사 항촌을 서당 중시해 전개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어디예요? 그냥, 이거 왜 틀렸냐면 제가 말을 잡는데, 시기적 안 맞아. 네, 시기적. 이건 16세기죠? 이건 조선 전기 때니까, 조선 초기 때, 아니, 조선 중기 때죠?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6세기 때 박세무가 만들었고,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것이 동문서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번은 뭐냐면, 조선의 역사 교육은 조선 역대사락을 고지로 성리학적 역사인식에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 조선 역대사락은 조선후기 때 만들어진 그 역사서는 아니에요. 1895년대에 학부, 그러니까 이제 강무개혁 때 그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 있죠? 거기에서 발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 때죠, 이거는요. 그래갖고 그 체제가 이제 평년체로, 를 바탕 강무체를 따는데, 뭐 당군기, 기자기, 사만, 뭐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고 삼국기로. 그래서 그 당시 이 책은 이제 순한문체로서 그 당시 한성사범학교나 그다음 외국어 학교 교과서 간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삼만 정통론을 계승했고 한국의 사회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조선후기하고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구한말 때 내용이고. 4번은 보면 개학이 때 이런 역사 하나 교과서 편제됐고 맞죠? 학부부터 이제 그 사립학교나 뭐 간림학교 다 이제 역사를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이제 뭐냐면 교과서 편제되고 경사일체적 역사교육을 벗어나게 맞죠? 이제 윤리 과목에서 벗어나게 돼. 근데 다시 이제 역사가 또 지금 신민지가 되죠, 그죠? 사회로 묶어버렸잖아. 잘못하면 예전에 7자교까지는 일사에 또 신민지였잖아. 예.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다 꼼꼼히 봐두셔야죠. 3사가 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조선 역대사를 뭐고,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물어볼 수 있어. 조선 역대사력이 뭐냐, 그 명칭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가로쳐 놓고, 이렇게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을 보면, 동문서습이 역사교육의 의미를, 동문서습의 역사교육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내용을 이제 보면요. 성리학적 사관의 민족 간략사는 뭐냐면, 지금처럼 뭐냐면, 요약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관의 민족 간략사를 포함시키면서 중국사 중시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교재였다. 예. 그렇지만, 시도는 했다는 교재죠.
근데 해석은 이제 완전한 탈피를 못했지만 나름대로 탈피하고 했어. 예전에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 자, 맞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보다 민족사 서술에 중점을 둬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재였다. 아니죠. 3분의 1이 한국사고 3분의 2가 뭐야? 중국사죠. 틀렸고. 자, 민족사 교육을 위해 조선전기에 관한 교육기관을 편찬한 초학력 교재였고요. 잠깐만. 이게 틀렸죠? 조선 중기 때 편성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경사일체의 조선교육에서 벗어나선 문자교육 초보적 교재다. 이제 경사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죠, 1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게 또 틀린 게 뭐냐면, 동문서습은 민족사 교육을 위해서 그 초학년 교재를 원래 편찬한 게 아니에요, 교육기관으로서. 이게 말이 또 안 맞아. 시기도 안 맞고, 주체도 안 맞는. 아까 했지만 동문서습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박세모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거 교육기관에 널리 유포시켜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냐면 자신의 그 아이들, 집안 애들 대상으로 강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영조가 보니까 괜찮으니까 이걸 교육기관에 널리 배포돼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반행한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목적 의도는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예,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현재 이제 동국사학 관련된 부분인데, 이 현재 동국사학도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갖고, 한번 풀어보면, 자, 1906년에 현재가 지은 동국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구사학의 태도에 벗어나서 근대 사서의 성격을 띄었으며, 이후 역사서의 서술 기준이 됐다. 맞죠? 이때 이제 그 서술체가 뭐죠? 신사체.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통감의 서술 방식을 따랐으나 통감은 뭐야? 교훈적 역사관이죠. 근데 그 여기 동국사는 교훈적 역사관에서 벗어났다고 했잖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안목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 동양사관이나 한국사죠. 예, 틀렸고. 그 다음 편년제 서술을 바탕으로 이것도 틀렸죠. 편년제 서술 벗어났다고 했죠. 새로운 신사체가 등장했고. 그 다음 위만조선과 조선을 기자조선과 마한 사이에 두면서 사만종통을 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만종통을 따랐죠. 예, 그래서 역사 사실과 맞지 않고요. 그 다음 구한말로 된 소학교용 교과서 정통적인 편년체로 서술되었으며 요건 뭐냐면 이제 이게 틀렸는데 국학문으로 된 소학교용 교과서가 아니라 중학교 소학교용 교과서는 뭐냐 윤원필독이에요. 이게 더 많이 팔렸어. 원래 이거 애들용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하도 무식하다 보니까 역사를 잘 몰라. 쉽게 이해되니까 이 윤원필독이 많이 익혔다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일제 통치기 때도 이 당시 이제 윤현필독이나 그 다음에 동국사장은 또 그 독립운동가들 있죠.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신흥무관사관학교의 어떤 역사책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총독부가 윤현필독 뭐야 금서로 정했죠. 예. 근데 이제 웃긴 건 금서를 정하면 정할수록 어떻게 해? 더 입소문이 터진 거야. 그래서 서울 읽겠다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정통적 편년체가 아니라 신사체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 형상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553페이지 펴볼까요? 553페이지. 자, 553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에? 552페이지. 553페이지죠? 아닌가? 네, 맞죠. 제 이거 갖고 있는 게 좀 앞 페이지보다 좀 빨라가지고, 553페이지에 맞아. 예. 잠깐만요. 아유, 자, 여기 2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그 다음과 같은 내용 조직의 방법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각각 한가에 써 보시고, 그리고 가 교재 서술 내용의 한계를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고, 가 예문의 내용, 이것도 못하네. 이렇게 가 쳐주시고, 가 예문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교재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다 교재의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역사교육 교재 변천을 이제 한번, 내용 조직을 한 거야. 이건 이제 내용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행하는 거죠. 먼저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1차 교육과 7차 교육과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이게 교재가. 요거는 진단학회가 이제 해방 직후에 국사 교본과 관련된 거고, 심상 소학 국사, 그 다음에 나는 뭐죠? 동국사장. 그 다음에 다는 동문서습이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 연년대기적 조직 방법이죠. 그래서 연년대기 조직 방법에 그 뭐냐면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각각 쓰시면 돼요. 요 연년대기 조직 방법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 가의 교재를 서술할 내용의 한계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 국사교본인데 앞부분은 이제 좀 뒤에 있는 얘기인데, 자, 국사교본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얘네들은 그 근대적 변화의 모습을 별로 서술하지 못했어. 이건 뭐냐면 이 국사교본 진단학회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 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잘 배우지 못했겠죠. 그래서 거의 고대사 중심이야. 고대사가 거의 3분의 2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잘 나갈 때가 이제 고대사잖아.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하나 당쟁을 강조한 역사 변화에서 외국의 영향을 너무 중시하는 등 일제 신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뭐냐면 역사학을 배웠잖아. 그래서 스승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이게 받아들인 거고. 그 사람은 또 배운 제자들이 또 뭐예요? 또 받아들이는 거고. 또 받아들이면서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의 그 뭐냐면 나 교재가 이제 뭐야? 나 교재의 의의가 뭐냐? 나 교재는 이제 뭐야? 우리가 아니라 저희 동국사이고 다는 의의가 뭐냐? 다 교재의 의의.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 역사 교재용을 만든 최초의 책이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물론 이제 경사일체적 성격을 완전 벗어나지 못했지만 교재용 만들었고, 단군에서 시작되어 서술대운 등 민족사 정통을 드러내도 서술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는 뭐야?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우리나라 역사 중심의 역사는 아니에요. 중국사 중심.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좀 담으려고 시도했어, 최초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죠. 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 자,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역교론에서 3문제 나왔고요. 이게 3차 교육과정에 관련돼 갖고 이제 3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사와 관련돼서 또 이게 나오죠. 예,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 2문제 나왔는데, 조선교육령 잘 되는 게 뭐냐면 파란 책이에요. 그 파란 책에 보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는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게 있는 표를 따와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조선교육은 오늘날 말하면 일제시대 때 뭐죠? 교육과정이죠. 예, 교육과정. 예. 그래갖고 이제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뭐 3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정도 있어요. 개정. 예, 그래서 1차 조선교육 개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개정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하는데, 요건 표로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뒤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잠깐만, 5시 반이니까, 요때 딱 끊어야 될 것 같아. 예, 요거 해야지 뒤에 이제 강독을 해야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조선교육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